옛날 거였지만 그래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책을 잠깐 또 깨알 자랑을 드리자면 10,000권 이상을 읽으셨고 터득을 하셨고 제가 정보 많이 수집했죠. 우리나라에서 단언컨대 초보시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조촐한 모임에 나와주실 수 없는 스케일이세요. 실은요. 근데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저희가 소수만 제가 모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많은 학교나 기관이나 기업에서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연결지능,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도 강의 의뢰가 실은 많이 오고 있고요. 제가 부탁도 드려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하고 저는 같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결지능에서는 5C 부분도 있잖아요. 뭐 호기심, 뭐 이렇게 뭐 다 있잖아요. 뭐 공동체 이런 것들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발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 뒷부분에 생산성 관리 본부라든지 한국연구력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강사님들이 세팅이 되어서 굉장히 고가의 강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전부는 늘 3년에서 5년이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어렵게 한번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자리가 귀한 자리고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자리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게도 원래 강사님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강의 안들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 좀 같이 또 공유를 해주시겠다고 강의안뿐만이 아니라 제 강의 안에 기초안까지 다 드릴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진짜 저기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 다 양이 많아요. 금액까지도 또 작가님께서 또 너무 또 협소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인당 2만 원. 근데 진짜 이렇게 3시간을 해도 인당 20만 원 이상의 고가를 받고 계시는 좋은 곳에서는요. 시간당 몇 개 가시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곡을 받고 저 처음에 인당 10,000원 달라 그랬는데 제가 양심에 걸려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오늘 귀한 시간이니까 정말 잘 들으셔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선한 곳에 좀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강의하면서 또 이제 뭐 제 얘기가 중간에 뭐 잠깐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려야 되는 자료가 일단은 이게 제가 이제 그 곳곳에 맞게 제가 만든 PPT들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뭐 대략 겹치지 않는 한 5개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EBS 미래의 강연 Q에서 가장 강의 자료가 좋았던 것만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길병원의 그 김영보 교수 건데, 근데 주의할 사항은 이 자료를 전부 가공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변형해서. 그대로 쓰면은 혹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진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진 저작권을 조금씩 이렇게 뭐 크기 또는 색깔을 이렇게 조금 바꾸면은 사실 법적으로 그거를 증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왜 명품 사업 중에서 저작권 70년이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이제 소멸이 되는데 고호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가 저작권이 소멸이 됐잖아요. 어린 왕자가 왜냐면 그 사람 죽은 지 70년이 넘은 거예요. 네. 그래서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 왕자가 모든 사람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마음껏 출판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을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해도 되고 뭐 생텍쥐별이죠. 그 글 그냥 다 그냥 해서 모든 출판사에 다 내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린 왕자라는 책이 이제 그런 식인데 이제 사진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작가한테 저작권이 있어요. 작가. 근데 사진 저작권은 실제로 소송이 잘 안 일어나죠. 변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안 하죠. 증명 귀찮아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런 제가 이렇게 아무튼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뭐 유전자 편집 관련된 거. 이거는 그 한양대 김창경 교수 자료인데 엄청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 자료를 제가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선호도에 맞게 이제 자기 그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건 간에 시작을 해보자면은, 오른쪽에다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놨어요. 저게 빅뱅으로부터,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은, 우주 안에서 지성과 지능을 가진 모든 행성은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제 나름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발명품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가진 존재가 그 존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UFO를 타고 온다는 예전에 V라는 그 시리즈도 있었는데 뭐 파충류가 진화한 외계인, 뭐 물고기가 진화한 외계인 이렇게 그 UFO에 관한 외계인에 관한 그 책들을 보면은 다양한 상상들이 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아까 내가 여기였나? 그래서 이제 이 책 저자가 뭘 하나 정리를 해놨는데 이따가 이렇게 안 나와. 여기였나? 자, 빅뱅, 은하의 탄생, 행성 최초의 생명체 출발, 최초의 진핵세포, 다세포, 이제 지구로 보자면은 캄브리아기, 이제 다른 행성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캄브리아기, 속시식물, 소행성 충돌, 인간형 그 포유류에서 우리 인간형 원숭이나 이렇게 출현, 오랑우탄, 침팬지와 인류의 분기점, 석기시대,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불의 사용,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들만 이 사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현생 인류, 구석기, 문자의 탄생, 농업의 탄생, 그 다음에 바퀴의 탄생. 바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바퀴하고 문자하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에요. 이제 보자면은. 그래서 민주주의의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뭐 소수의 탄생, 영의 발명 이런 것들, 수학적인 발명,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그 다음에 산업혁명, 드디어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물리학의 탄생, DNA 구조의 발견, 생명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이 이제 트랜지스터의 발명,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컴퓨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받는 게 핵무기예요. 핵무기.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와 핵무기는 조금 이렇게 반대 쪽에가 있어요. 컴퓨터는 일단은 인간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아주 강력한,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인데, 핵무기는 이제 공포에서 누가 나를 죽일까 해서 나를 지키려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전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핵무기하고 컴퓨터의 대결 사이에 제3의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AI라는 영화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 아시모프의 로봇 3법칙처럼 인류를 멸종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로봇이 처음에 교육을 받아요. 인류를 무조건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영화에서는 AI라는 영화에서는 뭐를 못하게 하냐면 산업 활동을 못하게 해요. 왜냐면 환경이 망가지면 얘네들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지. 아예 그냥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겠다. 당신들은 움직이기만 하면은 지구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우리 로봇이 이제 움직이겠다. 그게 이제 그 영화의 주제예요. 그것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거기는 인공지능이 AGI 단계에 올라간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정도까지 이제 그 영화에서는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AGI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터미네이터란 영화에서는 AGI가 인간을 적대시한다는 설정으로 그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인간이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이 지구를 그냥 우리 인공지능 로봇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군도 나타나고 뭐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막 그 미래에서 온 사람이랑 임신해가지고 그 장군 아무튼 그렇게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을 너무 공포스럽게 본 것이고, 실제로는 대다수의 그 인공지능 학자들은 인공지능은 악마화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초윤리적이고 그런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아예 핵무기 자체가 발사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컴퓨터와 핵무기 이후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는데,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들을 보호할 거란 얘기죠. 보호하는데 모든 것이 이제 온라인화되고 초연결되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거 핵무기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건 발사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AGI가 등장하게 되는 시점을 2030년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저는 2024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왜 시험 볼 때 수학 공식을 외우기가 싫으니까 외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푼 적이 많았냐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수학 문제를 맞춘 적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가겠지. 샥 그리고 착착착 하면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이 선생님들이 수치를 상당히 떨어뜨려 놔요. 그럼 거기에 근접한 게 정답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도형이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은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그림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1차 산업혁명의 그 증기의 산업화, 2차 산업혁명이 전기의 산업화, 3차가 이제 컴퓨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터넷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4차가 인공지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시점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럼 그게 2016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의 간격을 조사해 봤어요. 이렇게 간격을. 사람들이 1차, 2차, 3차라고 생각하는 간격.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마지막 산업혁명이 5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5차 산업혁명이 이제 보편 인공지능인 AGI가 사물 인터넷으로 전 세계화하고 연결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한 203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2024년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대충 그 옛날에 수학 문제 풀 때처럼. 그래서 이 속도라면 2024년에 보편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겠구나라는 이제, 미래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찍은 거니까. 자, 그런데 저 다음의 역사가 재밌는 거예요. 저 다음의 역사는 제가 저걸 민들레 홀씨처럼 그려놨잖아요. 저 일종의 불꽃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구나. 아무튼 불꽃놀이인데 AGI 이전과 이후가 시대가 확 달라져요. 5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가. 근데 저게요,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미술사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미술사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진보를 해요. 굉장히 인간 주관적으로 진보를 합니다. 처음에는 신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는 객관적인 풍경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인간의 감정이고 뭐고 아무거나 다 그리는 추상화의 시대가, 이렇게 추상 표현의 시대가 오다가, 그 다음에는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려요. 다다이즘이라 가지고 뭐 레디메이드, 특히 이제 뒤샹의 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것이 예술이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예술 작품이 아닌 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 보이스가 이렇게 하죠. 모든 사람은 다 예술가다,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이제 우리 선배인 황창배 씨가 그 몽블로 와인 선전할 때 물감을 쫙 뿌리면서 생활이 바로 예술입니다, 딱 이러거든요. 그게 카피였죠.
삶 자체가 예술이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 예술가다 보니까 모든 이렇게 쭉 기술이 발달한다는 개념에서 불꽃놀이처럼 360도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발달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에는 분명히 나는 원시 시대가 좋아. 그러면서 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그 공동체를 우리 석기 시대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러고서 과거로 우리 컴퓨터 없던 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 중세 마을 분위기 어때? 다양한 공동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럼 더 발달하고 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활용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치 그 모든 게 예술의 분야가 되듯이 인간의 삶들이 굉장히 제각각 발달하는 방식으로 가기 시작하는 게 이미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게. 그런데 5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이 뭐가 다르냐면 5차 산업혁명이 관련 도표 한번 찾아볼까요? 저 그림이랑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그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래프를 손으로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제가 손으로 그린 그래프예요. 이런 곡선으로 발달할 것 같은데 100년, 90년, 45년, 9년 저것을 몇 프로를 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시간 단축을.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나서 그 이전보다 시간이 한 80% 정도 단축이 된다면 약 2025년에가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전기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양자 컴퓨터하고 인공지능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가 되면은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5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건데 원래 제가 이걸 누적시켜놨죠. 1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 문명사에서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뭐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우리 2차 산업혁명 우리 전기 쓰고 있잖아요. 이게. 그럼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쓰고 있고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의 산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 누적이 되고 마지막에 5차 산업혁명이 출발해도 그것이 누적이 되는데 섞여 있죠. 그래서 그 보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소수가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편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는 소수에게 쏠리게 되는 그들이 가져가게 되는 어떤 정보와 부의 양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구글이 가져가는 거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상에 제가 이제 책에서 예측한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뭐 IBM,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또 알리바바 뭐 이렇게 굵직한 것들이 있고 지금 뭐 손정희 씨가 또 그 중에 하나 있잖아요. 손정희 씨가 이게 합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5차 산업혁명으로 가게 되면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손정희 씨가 2조 5천억을 쿠팡에 투자했거든요. 쿠팡에. 근데 이게 경영권이 넘어갈 정도래요. 그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 그걸 아는 거예요. 모든 소비가 온라인으로 다 넘어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쿠팡을 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왜 쿠팡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는가? 아직 인공지능이 출불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10년만 기다리면 몇 년만 기다리면 인공지능의 성능은 70억 인구를 다 맞춤 서비스를 해버려요.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현재 구글의 그 서버를 그 컴퓨터 클라우드라고 하죠. 클라우드 서버를 미국의 어느 수력 발전소 밑에다가 지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력 발전소에서 바로 연결해놨어요. 근데 그 서버를 넣은 곳이 여의도만 하대요. 여의도. 구글 서버가 있는 곳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의도만 막 지금 막 전기 엄청 쓰고 막 열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제 열이 나지 않는 반도체가 지금 현재 발명되고 있단 말이죠. 더 극소화되고. 여의도만 한 게 사무실만 해질 거야, 아마. 그때가 되면 이제 진정, 양자 컴퓨터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즉, 이게 한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거죠. 어쨌건, 그렇게 합병되기 시작할 때, 소수의 기업이 아주 작은 서비스까지 해주게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 한국인,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의 강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뭐 이걸 결론을 짓자면은, 이 이야기를 결론을 짓자면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생명윤리, 인간 복제를 이제 법으로 막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일단 인공지능이 그 연구를 돕는 시대고요. 그러다 보면은, 국가가 아니라, 그냥 배 안에서 그런 연구가 다 끝날 수가 있대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공회에서 그 어떤 나라의 법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기업이 거기서 그냥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그냥 복제 인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기세포가 현재 지금 한국에서 불법이니까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시술을 받고 오거든요. 일본은 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사람이 법을 정하고 우리가 합의를 하면은 해로운 기술 발달은로는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다 틀려요. 그러면 인간은 무조건 이기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저놈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DNA를 근본적으로 조작하는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되게 어려운데 그걸 누군가가 한번 그 방법을 알고 나면은 따라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네. 우리 원숭이가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으면 짭짤하고 돌멩이도 안 씹히고 얼마나 맛있다는 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원숭이가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는 게요 몇백만 년 걸렸어요. 물론 이제 고구마를 식량으로 쓰지도 않았었죠.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땅 속에서 그런 어떤 뿌리 식물을 캤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털어서 먹거나 하겠죠. 털어서 먹는 정도 하는데 그것을 바닷물에 씻어 먹으면 짭짤하고 맛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어느 섬에서 원숭이가 고구마를 씻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보면은요 항상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 처음으로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것도 수컷이에요. 어린 수컷 원숭이에요. 항상 그래요. 왜 그 최초의 그런 호기심 어린 시도를 수컷들이 하냐면 이게 호르몬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있고 실천 속도가 빠르고 산만해요. 여성보다. 두뇌 자체가 산만합니다. 그 다음에 액션이 빠르고 액션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단에서든 나이 어린 수컷이 뭔가 어떤 짓을 저질러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다른 개체로 확산이 되고 지금은 이제 일본 원숭이들이 대부분 고구마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바닷물에 씻어 먹는답니다. 그 섬 반대쪽에 있는 애들한테도 거의 6개월인가 일주일 만에 퍼져요. 6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전체 집단에 퍼지고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 다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뇌가 연결돼 있다. 원숭이들도 인간도 다 연결돼 있다. 어떤 그런 증거로 그 과정을 설명하기도 해요. 어쨌건 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은
그거를 이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헬븐이라고 부릅니다. 지옥과 천국이 동시에 온다. 헬븐. 천국이 오기 전에 지옥이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 일자리 없어지고. 나온 책 중에서 이제 인간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소제목이 인간은 필요 없다. 인간 없는 미래, 막 이런 거예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강신주 씨가 자본주의를 당신은 벗어날 용기가 있는가 이런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좀 너무 급진적이고, 그분의 전체 강의 주제는 저는 동의해요. 근데 과정이 생략돼 버려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소비를 하지 말아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천천히 벗어나야지 갑자기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 체제에서. 그래서 어떻게 천천히 이것을 벗어나되 다가오는 지옥을 어떻게 건너가고 그 지옥 이후에 체분, 천국이 분명히 오는데 그 과도기 한 20-30년을 우리가 어떻게 버틸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과도기 20-30년을 견디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휴머니즘, 공동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선점한 사람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섬세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더. 그래서 알리바바의 마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미래는 냉장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20분, 30분 내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얼린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그냥 바로 날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게 어떤 기업가가 구상을 했더라? 성층권 물류창고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력을 덜 받는 공간에다가 물류창고를 아예 띄워버리는 거예요. 우주정거장처럼. 그걸 지구상에 띄워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뭘 주문을 딱 하면은 하늘에서 물건이 내려와 버려요. 드론으로. 쭉 자유낙하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자유낙하해서 그 물건이 바로 와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 이런 시대. 또 하나는 뭐냐면은 3D 프린팅. 프린팅이 가능한 것들은 배달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피자다 그러면은 피자 프린팅이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피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 피자 가게 다니면서 먹었냐 뭐 이런 것들 알고 있고, 피자를 찍어내는데 처음 단계는 그 피자의 음식의 재료인 뭐 밀가루라든가 뭐 소스의 원재료 굉장히 잘게 분말 가공된 겁니다. 에다가 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다 첨가물 하고 적절한 온도, 그렇죠. 온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딱 나오는 거예요. 피자가 프린팅해서. 그럼 예전에 우리가 프린터 프린터는 공짜로 뿌리고 잉크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아시죠? 네. 우리 렌트 있죠, 렌트. 정수기 공짜로 주잖아요. 뭘로 돈 벌죠? 필터로 돈 벌잖아요. 필터를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3D 프린팅이 그렇게 가정에 냉장고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은 원료를 공급해주면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뭐 몬산토니, 카기린이 이런 어떤 그 원료 물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절대 그건 놓지 않잖아요. 원료 물질은 공급을 해줘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핵융합, 예를 들어서 원자 단계, 분자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재료를
재료를 만들려면요, 그것은 한참 걸려요. 그건 아마 한 200년 후가 될 거예요. 빨리 와도 200년. 제가 좀 다 설명을 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AGI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불꽃놀이 하듯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저 다 달라진 패턴을 인공지능이 다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각은 충분히 만족하면서도 근데 감각적인 그 만족감은 자기는 버릴 수 없다 이거죠. 버릴 수 없는데 위험해지는 것도 싫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 현실하고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가상현실로 가서 아주 싼 페이, 아주 약간의 돈을 내고서 가상현실을 즐기는 거죠. 가상현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심해저 여행도 갈 수 있고, 우주 여행도 갈 수 있고, 어떤 가상의 연인이랑 잠자리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 360도로 저 벌어지는 퍼지는 인간들의 삶의 상당 부분은 가상현실이 차지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아주 고집스럽거나 조건이 된 사람들은 실제 자기 몸을 영노화, 정말 젊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2030년이 되면은 90세에서 100세 노인을 한 60세 정도로는 유지할 수가 있대요. 지금 예측하는 거예요, 그냥 미래학자들이. 90세, 100세를 한 30년 정도는 젊게, 얼굴만 젊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몸, 뼈 전부 젊게 하는 거예요. 전부.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다. 그러나 그걸 누리는 사람들, 그죠? 있는 사람들이죠. 있는 사람들이고, 빨리 저렴하게 되진 않을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없고, 어디 나갈 돈도 없고, 뭐, 없어. 그러면 요즘 애들이 공부도 잘 못하고, 해외 유학도 못하고, 어디로 가죠? 다 게임으로 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다수의 인구가 가상현실에서 그 만족감을 얻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돈은 누가 가져가죠? 한두 기업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소수 기업이. 그 과정에서 아주 지옥 같은 상황을 도피하기 위한 그 약간의 노력으로 가상현실로 들어가거나 게임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요즘에 광고하는 게 외국에서 무슨 게임을 오픈을 했는데 상금을 1,000억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실제 광고하고 있어요. 레디 포 원이라는 스필버그의 영화에서는 게임을 잘하면 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 잘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EBS에 가서 대표적으로 제가 교육방송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교육방송에서 그런 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없을 거고 세계적으로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대는 책을 읽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게임을 해야 되는 시대일지도 모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취업을 더 잘할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텍스트 우리가 책을 읽고 뭐 하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인문학적인 교양으로서 내가 그 책의 저자와 만나는 하나의 놀이로서의 개념, 명상으로서의 개념, 그런 책 읽기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쭉 가요. 그러나 기능적인 책 읽기가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뭐 문제집 푼다거나 이런 거. 기능적인 것은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이 신약 후보 물질을 내는, 그러면 이렇게 후보 물질을 한 몇 가지를 과학자들한테 추천을 해주는데, 과학자의 그 명령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뭐냐면, 너 그동안 지구에 있는 당뇨병 환자들 차트 다 공부했지? 당연히 다 공부했죠. 그러면
한국인 남성을 위한 당뇨병 치료제를 몇 가지만 추천해봐. 이게 과학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연구원들한테 쭉 던져주고 이것을 정말 약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는 물질 특허가 어디 국가에 혹시 나 있는지 좀 조사해보고 신약으로 만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20명의 연구원이 5년 걸리던 게 지금은 딱 5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 보세요. 신약을 연구하는 그 제약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명문대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이나 제약학과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 가려면 얼마나 수학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렇게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지금은 뭐냐면 어떤 약 좀 만들어줘 봐봐, 추천 좀 해줘 봐봐. 그럼 인공지능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의학 논문을 공부하는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보다 빠른 데다가 그게 이제 요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약하고 추천과 추론이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IGI로 완전히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정도까지 왔고, 신소재도 현대제철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가장 효과적인 합금 비율을 너가 추천해봐 하면은 인공지능이 그걸 또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금을 해야지 금속이 가장 어떤 걸 만드는데 가장 좋은 금속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걸 좀 마무리 짓자면은, 문명의 역사는 AGI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거예요. AGI 이전과 이후.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자, 의과대학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질병을 연구한다거나 새로운 돌연변이를 연구하는 인간들은 계속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창의성 있는 인간이에요.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컴퓨터는 쓰레기다. 컴퓨터는 필요 없다. 왜? 대답만 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분간은 이제 인공지능은 당분간 대답만 하게 될 거예요. 대답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예측에는 이 창의성의 가치와 질문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값어치가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특허권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과학자들의 연구 행태가 뭔가 질문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자극을 줘서 뭔가 정말 인류에게 좋은 것을 인공지능이 결과물로서 낸다면은, 인공지능이 법적인 어떤 개체로서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 건 좀 힘들 겁니다. 인공지능은 다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나온 것에 대한, 새로 등장한 아주 좋은 것에 대한 저작권이나 어떤 특허권은 누구한테 가냐면 그 질문을 던진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대단한 어떤 부의 어떤 라이센스 같은 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이미 다가오고 있고요. 내년부터 완전 우리나라 이제 지옥 될 거예요. 내년부터 부동산 떨어지고 이제 난리 날 거예요. 내년부터 지옥 10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20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저는 20년은 갈 거라고 보는데, 회복하는데 30년 걸릴 거고. 이게 파국이에요, 파국. 이 지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파국이 카타스트로피인데, 카타스트로피의 뜻이 뭐냐면은 아래로 꺾인다라는 뜻이래요. 어원이. 파국이. 성장하다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아래로 꺾인다라는 뜻이 카타스트로피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잘 성장을 하다가 꺾이는 순간 이건 파국이에요.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휴머니즘은 2부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 3권을 특별히 골라왔어요. 이제 사피엔스의 마음, 이게 이제 제가 2부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인간에 대한 거예요. 1부에서는 신이 되려는 기술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 향후에 어떤 잘 나가는 다국적 기업의 어떤 합병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가고 기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의 문제. 이건 특이점의 신화인데, 처음에 저는 이 책이 에이지아의 등장, 특이점이 오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책인 줄 알고 샀어요. 그러니까 낚인 거죠. 책 제목을 약간 반대 쪽에 쓴 책처럼 속인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이점은 안 온다라는 책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특이점이 오긴 오는데 그것을 그 인간의 인문학 신화하고 그냥 결합시킨 책이에요. 그거 제가 속았죠. 제목을 잘 정한 거죠. 제가 낚인 거예요. 뭐 새로운 의견이 있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특이점은 오는 거예요. 그냥 온다고 보는데 이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책이. 이거는 기술적인 책이고 이거는 휴머니즘에 대한 거고, 그 중간 정도의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결정적인 것들만 잠시만 좀. 네, 질문하세요. 중간에 해도 돼요. 질문. 네? 42분. 잠시 쉴까요? 네, 잠시 쉬고. 네, 그래요.